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깊은 간극과 공감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려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 분리된 섬과 같은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다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나누며 관계를 맺어갑니다. 언어는 인간 문명의 토대이자 우리 사고의 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언어라는 도구는 과연 완벽할까요? 혹시 언어 자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오해와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왜 우리 인간에게 이토록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오늘은 언어가 가진 빛과 그림자, 즉 그 본질적인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중요한 의의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특히 언어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을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고 상징화한 기호 체계이죠. 나무라는 글자나 소리가 실제 나무가 아니듯 언어는 처음부터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기호적 속성은 몇 가지 본질적인 한계를 낳습니다. 첫째, 추상성과 모호성입니다. 사랑, 행복, 정의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자처럼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조차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문맥 없이는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주관적 경험 표현의 어려움입니다. 나의 깊은 슬픔, 벅찬 기쁨, 미묘한 감정의 결, 혹은 복잡하게 얽힌 생각을 언어라는 틀에 정확히 담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곤 하죠. 셋째, 문화적, 맥락적 의존성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문화, 사회,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언어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언어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있기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언어, 특히 문자는 인류가 쌓아온 지혜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규칙을 만들며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어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으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 특히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잘못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언어는 소통하거나 개념을 정리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본질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아니듯 언어는 본질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표지판 자체를 목적지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 즉 자아의 일부를 언어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나는 유교 사상에 기반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 믿음은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상상할 때는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한 자녀의 경우에도 그 부모를 똑같이 공경해야 할까요? 아마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그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자신이 굳게 믿는다고 했던 규칙, 즉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를 스스로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그 사람 자신조차 내가 왜 말을 바꿨지? 하면서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이 인지 부조화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정당화의 기제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맞아, 학대를 당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공경해야만 해 라고 자신의 처음 규칙, 즉 단어를 고수하며
스스로를 속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어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모든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본질적인 자아는 아마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학대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유연한 형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본질을 항상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기에 평소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간결한 언어적 규칙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요약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단어, 즉 규칙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했을 때 마치 자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신념을 배반한 것처럼 느끼게 되어버린 것이죠. 언어의 함정은 바로 언어가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사회적 규칙이나 약속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여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언어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화된 규칙이 현실의 모든 복잡성을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현실에는 반쯤 먹은 사과, 조각난 사과, 아직 덜 익은 풋사과, 썩기 시작한 사과 등 다양한 상태의 사과가 존재합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사서 방금 한 입 먹은 풋사과처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사과라고 뭉뚱그려 표현해도 소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언어는 종종 편의를 위해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의 규칙적 혹은 단순화 속성과 본질적 복잡성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배의 낡은 널빤지를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배를 이루고 있던 모든 널빤지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체된 낡은 널빤지들을 모아 똑같은 모양의 배를 다시 만들었다면 그 배는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맞지만 그 이유는 아니다. 정신, 즉 역사성이 중요하므로 여전히 맞다. 원래 부품이 하나도 없으므로 더 이상 아니다 등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죠. 자, 여기에 테세우스의 배가 시간 순서대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1번 배는 테세우스가 사용했던 원본 상태의 배입니다. 누구나 테세우스의 배라고 동의하겠죠. 2번 배는 1년 뒤 낡은 널빤지 2개를 새 것으로 교체한 배입니다. 3번 배는 또 1년 뒤 배의 절반 정도가 새 널빤지로 교체된 배입니다. 다시 1년 뒤 나머지 널빤지마저 모두 교체되어 원래 배의 부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배입니다. 이제 여기서 몇 번 배까지가 테세우스의 배이고 몇 번부터는 아닌가? 라고 논쟁하는 것은 사실 그 배의 본질 자체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논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의 배가 가진 진짜 본질 혹은 사실 상태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질에 가깝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1번은 테세우스의 배입니다. 2번은 1년 전에는 테세우스의 배였으나 지금은 널빤지 2개가 교체된 상태의 배입니다. 3번 배는 2년 전에는 테세우스의 배였으나 1년 전에 2개, 그리고 올해 절반 정도가 교체된 배입니다. 4번 배는 3년 전에는 테세우스의 배였으나 점진적으로 모든 부품이 교체되어 현재는 원래 부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배입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지신다면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언어로 그 복잡한 본질을 남김없이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번거로워진 것입니다. 언어는 본질과의 거리가 있기에 본질을 그대로 담으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의 복잡함을 이해했으니 몇 번까지가 테세우스의 배인가? 같은 논의는 무의미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언어의 사회적 규칙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번 배를 선물 받아서 항구에 정박시킨 뒤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 제가 2년 전에는 테세우스의 배였으나 1년 전에 널빤지 2개를 교체했고 지금은 배의 절반 정도가 교체된 상태의 배를 선물 받았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모여든 사람들이 아하, 저 배는 2년 전에는 테세우스의 배였으나 1년 전에 널빤지 2개를 교체했고 지금은 배의 절반 정도가 교체된 배로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반응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배가 결국 테세우스의 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라는 야유나 질문만 돌아오겠죠.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법적인 권리를 정하고 지식을 분류하고 전수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복잡한 본질을 어느 정도 단순화하여 명확한 이름이나 정의, 즉 언어적 규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세우스의 배 논쟁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배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디까지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 즉 합의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것은 무상하니 본질만을 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그 본질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의 필요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시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규칙이자 질서이지만 해석과 본질 사이에 생기는 거리 때문에 많은 혼란도 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아이의 상속권을 논의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그 아이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수정된 순간, 뇌가 생긴 순간, 출산된 순간, 몇 살이 되었을 때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 자체로는 여러 입장이 각각 일리가 있지만 결국 법적 규칙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한순간을 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어가 본질과 거리가 있으며 현실을 단순화하는 규칙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단순화된 규칙으로서의 언어가 우리의 의사소통, 지식 전수,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언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소통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언어의 한계를 인지하고 가급적 명확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부연 설명과 함께 표현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상대방의 의도와 본질이 무엇일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선 예시에서 상대방이 그런 경우에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 뭐야 저 사람 말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그의 표현된 단어만을 붙잡고 비난하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대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학대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의 핵심 가치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존중에 더 가깝겠구나 라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을 더 알아봅시다. 언어가 단순히 문자적 의미를 넘어 본질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문학적 표현, 즉 비유, 은유 등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는 종종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햇살 같았다. 이 표현들을 문자적,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어떤가요? 목소리가 어떻게 호수처럼 얼어붙을 수 있으며 미소가 어떻게 햇살이 될 수 있을까요? 단어들의 연결이 뜬금없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들을 읽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나요? 그 느낌이 뭔지 확 와닿는다,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며 그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렬하게 느낍니다. 만약 그 비유가 정말 이상하고 어색했다면 우리는 감탄 대신 목소리가 물도 아니고 왜 얼어붙는다는 거야 라며 유머로 받아들여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문학적 표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단어의 논리적 연결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느꼈던 어떤 감각이나 감정의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겨울 호수처럼 차갑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차가운 목소리라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주는 싸늘함, 거리감, 혹은 냉담함의 느낌을 공유하게 됩니다. 말은 바람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숲이 없지만 그의 말들이 바람이 되어 내 안의 숲을 흔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 말이 불러일으킨 내면의 깊은 동요와 파장의 본질을 정확히 느끼는 것이죠. 결국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본질 그 자체가 아니며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어라는 도구를 좀 더 신중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언어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언어가 가진 풍부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더 깊은 이해와 공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 즉 단어나 규칙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어적 규칙이나 개념에 스스로 얽매여 본질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듣는 이의 자세는 단어 너머를 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 표현된 말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상대방의 의도, 감정, 그리고 맥락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는 질문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의 진심을 헤아리려 애써야 합니다. 말하는 이의 자세는 명확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언어의 한계를 인지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가능한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표현의 책임 역시 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할지라도 이 불완전한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신중하게 표현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이며 그 노력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